네, 오늘 정말 멋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가 최첨단 수사 기법이라고 할 수 그쵸. 있는데요. 저는 수사 현장에 있을 때 사실 이거 거의 못 들어봤었어요. 디지털 포렌식. 네, 근데 이제 우리 신문 기사 보면 요즘에 다 나오잖아요. 이 기법 없으면 수사가 안 될 만큼. 거의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도 이 분야에 대해서 잘 몰라서 정말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저는 경찰청에서 디지털 포렌식 사이버 수사를 전문 수사관으로 하고 2016년도에 서초동에 한국 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창업한 최운영입니다. 최고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교수님? 대한민국에서 이거 디지털 포렌식 관련돼서는 최고의 권위자라고 할 수 있고 감사합니다. 명실공히 그렇습니다. 직책부터 좀 얘기해주면 네. 현재 한국 디지털 포렌식 학회 이사이기도 하면서 또 디지털 포렌식 센터 네. 거기 대표를 지금 네. 맡아서 하고 있고요. 지금 뭐 각 변호사 협회 뭐 이런 데 가서 이 디지털 관련된 거 강의하고 있고 손해보험사 보험사기 관련돼서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저 상공회의소 여기저기서 지금 강의가 많아서 강의 왔다 갔다 하고 굉장히 바쁜 분을 내가 오늘 저 우리 후배님 저 억지로 설득해가지고 지금 모셨으니까요. 네. 네, 그렇게 좀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 디지털 포렌식 하면은 저희는 이제 강력 사건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지금 강의하신 거 보니까 보험 사기, 그다음에 기업 정보 유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는 것 같아요. 거의 전 사건의 디지털 포렌식은 다 활용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지금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하지 않고서는 사건 해결이 안 됩니다. 맞아요. 그럴 네, 것 맞습니다. 같아요. 강력 사건도 뭐 네. 그 저 휴대폰 복원이라든지 CCTV 뭐 블랙박스 복원도 있고 근데 이제 우리는 일반적으로 디지털 포렌식 그러면 복원만 생각한단 네, 말이에요. 맞습니다. 복원은 아니고요. 예. 복원은 말 그대로 그냥 데이터를 살려내는 거고 포렌식은 복원 플러스 그 디지털 증거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고 분석해서 법정 증거 능력이 맞게끔 만드는 거예요. 네, 중요한 거는 아무리 증거가 데이터가 좋아도 그게 증거 능력이 없으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법정에서 무효가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은 좀 시청자분들이 뭐 물론 이제 경찰서에 가실 일이나 소송하실 일이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 살다 보면 모르거든요. 아, 그러면 모르는 거예요. 주변 지인분들 이 자기한테 필요한 증거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있을 때 이걸 어떻게 취급하고 어떻게 관리를 해서 경찰서에 제출해야 될 것인지 꿀팁. 네, 제가 알려드린 대로만 하면 법정 증거 능력은 무조건 보장된다. 요거 알려드릴. 저는 그냥 단순하게 핸드폰 제출하고 그다음에 USB 제출하고 그냥 컴퓨터 제출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뭐 물론 제가 이제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네. 지금은 무조건 임의 제출도 관련 자료만 선별하게 돼 있어요. 조사를 받는 사람도 네, 그리고 이제 주로 경찰서에 가면 고소한 사람이 있고 또 고소당한 사람이 있잖아요. 고소한 사람은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냐면 자기의 자료가 핸드폰에 있는 예를 들어서 채팅 기록이다. 그러면 그 채팅 기록이 원본이라는 거를 증명을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고소인이? 네, 고소인이. 그래서 그거를 그냥 출력을 해서 제출하시면 이게 법정에서 증거 능력을 상대 변호사가 탄핵시켜요. 아니 우리 캡처해가지고 원래 제출해서 고소하잖아요.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그 특히나 그 대표적인 판례가 있어요. 종근당 판례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너무나 그 사건은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포렌식에서 수원지검 강력부에서 종근당 회사를 제약회사를 압수수색을 한 거예요. 압수수색을 했는데 처음에는 배임죄로 업무상 배임죄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압수를 해보니까 압수할 때는 누구 해야죠? 참여시켜야 하잖아요. 그렇죠. 참여 다 입회시키죠. 시키고 다 적법하게 했어요. 그런데 압수를 해서 보니까 검사가 보니까 이 배임죄에 대한 증거는 별로 없고 조세범 처벌법과 약사법에 대한 증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로 인지 보고서를 별도 만들고 인지해야죠. 별도 인지 보고서를 만들어서 추가 압수수색을
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했어요. 그런데 그 자료가 어디 있었어요? 검사 사무실에 다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검사가 참여를 안 시키고 입회를 안 시키고 정분당에서 안 하고. 네, 네. 어. 자기 사무실에 있었잖아요. 그 자료가 압수해 갔으니까. 갔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스스로 참여 안 시키고 압수수색했어요. 이게 대법원에서 위법이다. 절차상 예. 하자가 나왔구나. 위법이다. 참여 안 시키고 변호인이 참여 안 시켰고 그다음에 선별 안 했고 처음에 관련 자료만 선별해서 가져갔어야 되는데 무슨 자료까지 가져갔어요? 전체 자료를 다 가져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엄청난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때 2015년도 8월 달에. 그래서 지금은 관련 자료도 선별해야 돼요. 그래서 조사받으러 가시는 분들이 자기 핸드폰을 제출을 하시면 수사관들은 관련 자료만 선별해서 가져가야 돼요. 전체 자료를 가져가면 그것도 위법 수사로. 아니 본인이 이미 제출을 했는데도요. 네, 이미 제출한 것도 이 사건 관련 자료만 제출한 거지 다른 자료는 다른 건 보면 안 된다는 거죠?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네. 대전에서랑 서울중앙지법에서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걸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수사관도 모르고. 그러네. 그래서 굉장히 취급을 조심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 전에 내가 수사할 때는 무슨 뭐 이를테면 뭐 이제 이 휴대폰으로 막 그냥 악질 뭐 이런 그 저질 그 어떤 문자를 보내거나 음란 문자 보내면 그것만 쫙 캡처하잖아요. 캡처해서 사진 찍어가지고 고소장 들어오면 그거에 의거해서 상대방 불러내가지고 그냥 사건 처리하고 그랬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캡처 파일은 출력한 거는 다 조작이 가능합니다. 네, 조작이 가능합니다. 모든 디지털 데이터는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것 때문에 캡처본을 제출하면 이게 원본 파일이 없으면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정에서 인정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원본 파일을 반드시 확보하는데 그 원본 파일은 자기 그 제출하는 사람이 그대로 갖고 있거나 아니면 제출할 때는 이미징이라고 해서 수정 조작이 안 되는 형태로 만든 다음에 해시값 그 파일의 해시값이라는 그 난수 코드를 같이 더불어 가지고 제출을 하셔야지 원본 동일성을 인정해 줍니다. 판례로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그냥 막 쉽게 가서 제출한다고 되는 게 아니네요. 아닙니다. 네. 그러면 경찰에서 만약에 내가 휴대폰을 들고 가지고 경찰에 제출하면서 네. 이거에 의해서 나 좀 피해를 입었으니까 처리해 주십시오. 그러면 경찰에서 그걸 해줍니까? 해시값이나 이런 거를? 경찰이 포렌식을 해야 되지만 네. 한번 선배님 생각해 한번 해보십시오. 모르거든요. 경찰청에 1년에 접수되는 사건이 몇 건인지 아십니까? 1년에 진정 내사 다 합쳐서 180만 건입니다. 아유. 자, 근무해 보셨겠지만 네. 여기 경찰서에 한 명의 경찰관이 보유하는 사건이 적게는 50건에서 많게는 100건 사이에. 맞아요. 그 많은 사건을 다 포렌식을 할 수 있다? 불가능하죠. 불가능하고요. 경찰청에서 1년에 처리하는 디지털 포렌식 건수가 180만 건 중에 몇 건이냐면요. 4만 건이 못 됩니다. 4만 건. 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다 그냥 모르고 흘러가거나 못하는 거거든요. 이거 뭐 네. 심각하네 이거.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고소인은 피해 회복을 받으려고 고소를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와도 법정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을 못 받아서 무죄가 나버리면 그 피해 회복을 어디서 받아요? 야, 그건 그럼 이건 국가에서 어떤 형태로건 이거를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배님, 국가 기관은 그 장비랑 인프라를 구성하려면 뭐가 있어야죠? 예산이 필요합니다. 예산, 돈이 있어야잖아요. 그거를 한꺼번에 못 하는 거예요. 뭐 지금도 계속 예산 증액을 요청하고 또 전문가를 지금 양성. 채용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한꺼번에 그렇게 수백억씩 경찰청만 줄 수 없잖아요. 지금은 모든 기관들이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또 뭐 군 너도 나도 다 디지털 포렌식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서로 디지털 포렌식 예산을 요구를 하는데 경찰청만 줄 수 없잖아요. 대검도 검찰청도 있어야지. 그래서 그게 한꺼번에 그렇게 서비스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이제 민간이 구조상으로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디지털 포렌식은 들어가면 뭐 빨리 끝나는 거는 일주일 안에도 끝나지만 길어지는 거는 한 달도 걸립니다. 그게 아시잖아요. 네. 접수하시면 사건 몇 개월 만에 처리해야죠? 맞아요. 3개월 이내. 3개월 이내에 처리해야죠. 적어도 3개월. 3개월이 지나면 시스템이 어떻게 떠죠? 빨간불 뜨잖아요.
수사관들 그때 빨간불 뜨면 이제 머리에서 쥐나기 시작해. 보고하잖아요. 과장님한테 보고하잖아요. 나도 맨날 장기 애들 사건. 이거 언제 처리할 거야? 맨날 혼내고 그랬는데 불러다가 네. 갑갑한 얘기죠. 그래서 포렌식을 이게 전 수사관들이 다 처리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확실하게 고소하려면 이제 스스로가 디지털 포렌식 센터 같은데 임해가지고 네. 해슈값이니 뭐니 다 완벽하게 갖춘 네. 상태에서 그걸 첨부해서 경찰에 고소하는 네. 게 가장 빠른 맞습니다. 거네요. 네. 경찰관 입장에서 볼 때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경찰관은 여러 사건을 취급하다 보니까 고소인이 제출하는 자료나 고소장을 볼 때 자기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건 당연하죠. 맞아요. 그래야 그거야 사건 뭐. 처리가 빠르잖아요. 네. 그렇죠. 경찰관한테 부담을 많이 주는 업무라고 하면 다른 사건도 처리해야 되는데 굉장히 기피하죠. 또 하기 싫어하고. 받아가지고 또 자기도 포렌식 센터도 올려놓고 결과 나올 때까지 그 기다려야 사건을 하잖아요. 처리 못하니까. 못하고 있으니까 엄청나게 이게 사실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급한 사람은 어쩔 수 어차피 없이 해야 본인 돼요. 스스로 이게 이제 자꾸 이 민주사회가 되고 이 다양해지니까 필요한 사람 수요자가 이제 그 소비를 지출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경찰청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디지털 포렌식회도 지방청에 생겼고요. 이제 차후에는 경찰서에 디지털 포렌식 팀이 별도로 그 생길 거고요. 각 이제 서에? 네, 각 서에. 그러면 이제 그래도 조금 전문적인 팀이 있으니까 좀 서비스가 많이 되겠죠. 네. 그리고 일단은 정보 공유도 많이 되니까 경찰관 분들한테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개념도 좀 설명해 줄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어차피 고소인이나 피고소인들은 사실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개념을 일반인이니까 모르잖아요. 모르죠. 그러면 수사관은 알고 있어야 하잖아요. 그죠? 모를 거예요 거의. 네,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문제가 뭐냐면 수사관도 몰라. 고소인 변호사도 포렌식을 몰라. 더 문제는 검사도 몰라, 판사도 모르면 그냥 이제 프리패스 되는 거예요. 맞아요. 실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저희한테 의뢰인 중에. 그 네 사람 중에 아무도 몰라. 포렌식을 알았다고 하면 그 사건에 대해서 사실 유죄를 내면 안 되는 사건인데 즉 뭐냐면요. 고소인이 이메일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파일로만 저희는 이제 보통 말할 때 생파일이라고 그래요. 그냥 있는 그대로 제출한 거예요. 근데 이메일은 말씀드린 대로 조작 가능합니다. 예. 모든 디지털 데이터는 다 조작 가능해서 그거를 제출할 때 적어도 원본 이미징을 해놓고 그 파일을 제출했어야 되는데 자 수사관이 그걸 받았으면 이거 원본 이미징 해야 됩니다. 자기가 하든지 해오라고 하든지 해야 되고 그걸 또 검찰에 송치를 했으면 검사가 보고 원본 이미징을 하라고 다시 송치 지휘를 하든지 그런데 그게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변호사가 그냥 원본으로 추정해버린 거예요. 그냥 파일로 그냥 사실 벌금을 그러니까 선고를 했어요. 원본 이미징이라는 게 그 메일 안에서 메일 받았다라는 그 파일 안에 그거 있었다라는 거지. 메일은 네. 사실 메일 헤더라고 해가지고 본문이 있고 메일을 보낸 사람, 받은 사람, 이메일 계정하고 보낼 때 IP, 받을 때 IP, 어떤 서버가 움직이는지가 헤더 안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조작이 가능해요. 그거 조작하면 다른 사람이 보내도 자기가 안 보냈는데도 다른 사람이 보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그냥 뭐 캡처를 뜬다고 해서 되는 게 안 아니든. 돼요. 안 된다는 예. 얘기예요. 그거를 사실 일반인들은 모르잖아요. 그 전에는 근데 그게 다 인정돼서 유죄 떨어지고 됐죠. 다 했잖아요. 그냥 출력만 해서 냈죠. 그렇죠. 다 됐죠. 그리고 불러다가 조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보냈지. 예,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어떤 문제가 되겠냐면 이게 만약에 이런 지금 현 상황에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제출했는데 생파일을 상대 변호사가 이거 조작할 수 있는 상태 아니냐. 원본 파일 없잖아. 이거 탄핵으로 간단 말이죠. 만약에 탄핵됐어요. 그럼 자백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돼요? 무죄지 뭐. 무죄죠. 유일한 자백은 증거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요. 야, 이거 이제는 뭐 음란한 문자, 이메일 보내고 뭐 이러는 거 캡처해가지고 고소해서는 아예 이제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있어요. 본문의 내용이 그 증명력을 다투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좀 다르게 판단해요. 그런데 일단은 데이터는 다 수정 조작이 되기 가능하니까. 때문에 그거를 인정하는 거는 상대 변호사한테 굉장히 좋은 먹잇감이죠. 이제 앞으로 그러면은 이거
알고 보니까 디지털 이게 그 발전해가지고 오히려 무죄가 더 많이 양산되는 추세가 돼버렸네. 그거는 결국. 디지털 데이터의 특성 때문에 그렇고요. 디지털 포렌식 법률이 형사소송법의 313조 1항 2항이 명시가 됐어요. 네, 네. 2016년도 8월달, 5월달에 이제 발의가 됐는데, 그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됐는데 이게 사실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디지털 데이터를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문법칙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전문법칙까지 전에서 들은 거를 문서화시킨 거잖아요. 그게 전문법칙이고 전에서 들은 거를 전문인데 이 전문은 당사자가 문서 한 말이 아니고 문서화시켰기 때문에 법정에서 내가 했습니다, 내가 썼습니다, 내가 보냈습니다 하지 않은 이상은 무조건 증거 능력을 배척해야 된다. 그게 네. 전문법칙이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 전문법칙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법정에 와서 이거 메일 제가 보냈습니다. 이 파일 제가 만들었습니다 하지 않은 이상 증거 능력 인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 어떤 문제가 생겨요? 혐의 받는 사람이 잘 인정합니까? 안 안 하죠. 하죠. 안 하죠.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다 무죄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새누리당에 계신 모 검사 지금 출신 자유한국당 이제 자유한국당에 계신 그 이전에 새누리당이었죠. 계신 모 의원님께서 공안검사 출신이세요. 그분이 발의를 했어요. 형사소송법 313조 1항 디지털 증거를 명시하고 명문화했고요. 그다음에 313조 2항 과학적 객관적으로 나온 거는 고인이 부인해도 증거 능력을 인정한다. 그렇게 넣어놨어요. 자 이렇게 해놓으니까 수사기관들이 앞다투어 뭐래요? 적용을 계속 디지털 포렌식을 하는 거죠. 무조건 디지털 포렌식을 하는 거예요. 왜? 고인이 부인해도 과학적 증거가 객관적으로 되면 증거 능력 인정이 돼버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계속 지금 디지털 포렌식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진짜 대부분의 분들은 디지털 포렌식이 도대체 뭐야라는 생각을 그렇지. 할 거예요. 디지털 포렌식이 진짜 좋아. 우리는 맨날 네. 보건 프로그램 이런 정도로만 네. 인식하고 있으니까. 디지털 포렌식은 이제 정의를 설명드리면 디지털 기기에서 사건과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하고 그거를 법정에 제출하는 절차를 통칭해서 말하는 거예요. 원래 포렌식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경찰에서 하는 과학수사, 뭐 사체부, 혈흔 검색, DNA 이런 게 포렌식이에요. 법 과학이잖아요. 사전적 의미로. 네. 그런데 영역이 디지털이라고 해서 디지털 포렌식 이 합성어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디지털이라는 그 범위 자체가 일단은 저희가 제일 잘 아는 게 이메일, 그 다음에 뭐 로그인 기록 같은 것들, 네. 그 다음에 핸드폰, 그리고 또 CCTV도 해당이 돼요? CCTV 다, 뭐 영상물 다. 영상물도 다. 그러니까 지금 경찰이 112 신고받고 출동한단 말이죠. 어디에 싸움 났어요. 가면 막 싸움하고 막 또 경찰 가면 도망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경찰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뭡니까? CCTV. 맞은 사람 CCTV 찾고 아니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CCTV 찾아요. 그럼 맞아요. 네. 자, CCTV 찾는데 이 경찰관들이 그냥 영상을 그냥 백업해서 USB로 가져오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원본인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복사본이니까. 우리 그 전에 다 그렇게 해버렸는데. 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갖고 왔는데. 네. 아니 심지어 사진으로 찍어서 예. 이렇게. 자, 그럴 때는 피해자는 그런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심지어는 어떤 경찰관은 잘 찾아봐 주지도 않은 사람들이 있나 맞아요. 봐요. 그래서 문제가 돼요. 또 그래서 그나마. 저희한테 의뢰가 오세요. 그래서 말씀하시면 그 영상 파일을 이 백업 받을 때도 어쨌든 그 CCTV 주인이 관리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관리자가 그 있죠. 관리자는 또 달라고 해서 무조건 줄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개인정보 설득해야죠. 사건 관련해서 담당 경찰관한테 여기 CCTV가 있으니까 빨리 확보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돼요. 네. 그게 제일 가장 베스트예요. 당사자가 가서 달라고 하면 안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진짜 그렇죠. 많아요. 네. 예를 들어서 식당 안에서 싸움이 벌어졌는데 식당 안에 CCTV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그 안에서 고객이 벌어지는 거니까 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고객이. 그런데 대부분 보면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맞아요. 건물에 있는 CCTV가 사건하고 관계없는 곳들. 네. 그런 자료들이 많아요. 자기네 그 구태여 주고 싶지 않거든. 그런데 네. 경찰 요청에도 영장 가져오라는 영장 가져오라고. 네, 있어요. 그렇게 많으니까 실제 그런 부분은 경찰이 가서 잘 달라고 할 설득해야 때 돼요. 그 관리자한테 옆에서 확인서를 받는 게 좋아요. 확인서를 받으면 확인서를 받고 이미징을 해야 돼요. 그 자리에서 이미징 수정 조작이 안 되는 형태의 파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그 이미징 한다는 게
이제 그 손을 대는 순간 수정이나 조작이 안 되도록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장치를 해놓고 다운받으라는 거죠. 네, 그런 장비가 있어요. 아. 그 파일을 거기다가 이미징을 하면 이 이미징 파일은 특정 프로그램 아니면 열어볼 수도 없고 그리고 해시값이 자동으로 산출되고 그다음에 수정 조작이 안 돼요. 그 상태에서 네. 백업 받으라는 거죠. 그게 수정 조작이 안 되는 상태로 만드는 게 그게 이미징이에요. 그 이후에 이제 거기서 자료를 빼내는 그러니까 거는 그렇게 만들면 그 이미징을 하면 자동적으로 그 파일 내용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렇게만 하면 돼요. 근데 아. 그거에 대해서 지금 현직에서 일하시는 야, 분들이 이거 거의 심각한데. 모르시잖아요. 뭐 교육을 뭐 본청에서 경찰청에서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문제는 수사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 교육 침투가 잘 되는데 이 지구대. 지구대가 조금 근데, 아쉬워서 관심 없어. 이제 시청자분이 이제 아시고 근데 지구대가 많이 알아야 돼 이거는. 네, 초동 수사를 하기 때문에 네, 맞아요. 지구대가 제대로 알아야 처음에 돼. 증거 채증을 제일 먼저 하잖아요. 거기서 무결성 원본 동선이 깨져버리면 이거는 답이 없어요. 맞아요. 아, 저희 진짜 반성하고 있어요. 저 가가지고 그냥 USB로 뽑아오거나 아니면 그렇게 했는데 다. 다 그냥 제 핸드폰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그 전에는 그게 다 맥혔고 다 인정이 됐는데 이제는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변호사들이 깨고 있어요. 이제는 그 디지털 포렌식의 절차적 하자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네, 알고 지금 많이 알고 있어서 만약에 모든 디지털 데이터는 실제 포렌식을 했냐 안 했냐로 판단을 일단 해요. 포렌식을 하면 또 그 다음에 보고서가 붙어야 돼요. 그렇죠? 그 감정에 대한 보고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포렌식 그 수집은 어떻게 했고 아. 분석은 어떻게 했고 해시가 뭐고 이거에 대한 보고서가 항상 붙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저 제출된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자료가 증거 증거로서의 능력을 인정받는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이해하기 쉽게 자 어느 술집에 싸움이 났어요. 네. 거기서 치고받고 싸웠어요. 이제 가해자는 도망갔어. 예. 그런 이제 뭐 나중에 잡았다고 치고요. 그래서 피해자한테 이제 피해 신고가 들어오니까 경찰이 현장에 갔어요. 예. 가서 이제 거기 CCTV가 있어서 관리자한테 승낙을 받고 지금 우리 김윤희 프로파일러가 한 것처럼 USB 꽂아갖고 이제 그거 빼왔어요. 네. 동영상 빼가지고 와서 그거 살펴봐가지고 이제 범인 잡았어요. 네. 그거에 의해서 이제 기소하면 이거는 원본성이 부인돼 갖고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일단 그 증거는 배척당할 수 있어요. 배척당해 버린다는 그 증거는 거죠. 증거 능력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놈이 범인인지 여부는 별개로 하고 네. 그 영상 자체가 증거로서의 능력을 상실한다는 거죠. 예. 디지털 증거의 특성 중에 하나가 이게 포렌식을 일단 처음에 전제가 위변조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법정에서 증거 능력을 갖기 위해서 첫 번째는 일단 적법해야 돼요. 적법해야죠. 그렇죠. 위법성이 없어야 돼요. 동의 받고 확인서 예. 받고 뭐 예를 들어 훔쳐오거나 그건 이걸 안 가지고 되죠. 증거를 실으면 그건 무조건 안 되죠. 예, 위법하기 때문에 그 독수과실 이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독수독과 위법하게 이론. 수집한 거는 증거 능력 무조건 배척이에요. 자, 적법성. 두 번째 말씀드린 게 원본성.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또 말씀드릴 거는 누가 그거를 분석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 재현성. 예. 여기 프로파일님께서 분석해도 A라는 결과가 나오고 내가 제가 해도? 분석해도 A가 나오고. A가 나오고 제가 해도 A가 나오고 누구나 네, 그거는 몇 명 이상. 그거는 사실 제한은 없고. 제한 없고 누가 해도 동일한 결과가 그럼 나와야지. 재판 과정에서 뭐 수사기관에서 A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거를 재판관이 확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시켰는데도 그때도 A가 나와야 네, 된다는 나와야 거예요. 됩니다. 그게 재현성이에요. 야, 그래, 이거 맞겠죠? 진짜 네. 맞긴 맞는 네. 얘기인데 야 수사 현실에는 이거 상당히 심각한데. 이게 절차상의 문제가 그게 엄청. 예. 그러니까 보시면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합리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이 사람이 분석했는데 이렇게 나오고 이 사람이 분석했는데 이렇게 나오고 내가 분석했 다 따로 나오면 그걸 누가 신뢰해야 돼요? 그렇죠, 그건 신뢰가 없고.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수사 추리적인 것들이 아니라 뭐 우리가 보기엔 지문이라든지 DNA 분석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이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네, 된다는 거죠. 네. 그게 맞겠지. 맞습니다. 그 가장 적정한 예네. 이게 그게 논리적으로 맞거든요. 사람마다 달리 나오면 그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그러면 일상에서 지금 활용 가능한 디지털 기기들 뭐 좀 제일 첫 번째는 스마트폰이죠. 그렇죠. 요즘에 무작정 스마트폰이죠.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PC. PC. 예. 그래서 태블릿도 많이 들고 다니죠. 태블릿. 그다음에 또 뭐 있어요? 가장 접근이 쉬운 게 차에 블랙박스. 블랙박스. 그리고 주변에 CCTV. CCTV.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뭐 이메일, 그죠? 네. 이메일 이런 것도 있고. 뭐 저는 사실 이제 지금은 모든 전자기기에 이 칩이 붙어 있어요. 메모리 칩이 붙어 있어요. 그렇죠. 그 메모리 칩 안에 사실 코딩이 프로그래밍이 다 돼 있어 가지고
컨트롤이 다 되는 거거든요. 근데 칩을 떼가지고 칩오프라고 그래요. 떼가지고 분석을 하면 실제 그 안에 로그 흔적들이 있어요. 아, 로고 네, 로고 그래서 흔적. 모든 전자기기들은 칩을 떼서 저희 분석을 해보고요. 예를 들어서 에어컨도 다 안에 이 기판이 들어가지고 그 안에 컨트롤 로고들이 메모리가 다 있어요. 그러면 그 메모리라는 것들이 얘가 켜졌고 작동하고 꺼졌고 이런 뭐 이런 것 흔적들이 다 있어요. 아. 네. 물론 어떤 기기는 그 이제 그 인베디드 기기라고 해요. 아주 단순한 기기들은 그런 복잡한 코딩까지 필요 그런 없는데 것도 없는 거고. 대부분의 기기들 있잖아요. 이런 전자기기들은 다 그런 장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떼서 분석해 보면 실제 알고요. 저희 사건 중에 참 그 이색적인 사건들이 꽤 많이 있어요. 하나 있으면 설명해 예. 주세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저희 의뢰인 중에 예전에 비트코인 네. 한창 떴었잖아요. 네. 비트코인 했을 때 그 비트코인을 여기 용인하고 저쪽 파주 쪽에 보면 대량으로 땅을 임대해 가지고 거기다가 건물을 지어 가지고 비트코인 장비들로 채굴하는 그런 기계들을 채굴기가 따로. 그 공장들을 지으신 분들이 많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 공장들을 안에 보면 대부분 보면 그래픽 카드나 컴퓨터 형식으로 이게 빼곡히 다 들어 있어요. 그거를 중국에서 부품을 수입해서 조립해 가지고 다 설치를 해요. 그런데 16억을 들여 가지고 아우. 16억을 들여 가지고 수입해서 다 조립을 했어요. 해서 돌리는데 채굴이 안 돼요. 채굴이. 왜? 근데 그 부품 수입 대행사는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그러고. 그러면 이거를 누가 어디에 책임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잖아요. 네. 그 사람은 돈 16억이 걸려 있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왜 채굴이 안 되는지를 분석해 달래요. 그래서 저희가 3대 정도를 떼어 가지고 보통 이제 샘플링 하잖아요. 네. 한 3대를 떼어 가지고 다 분석을 해요. 그러면 실제 채굴이 안 되는 원인이 이게 어떤 장치에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있는 건지 어디에 있는 건지 찾아요. 찾아봤더니 이게 계속 채굴하다가 다운되고 하는 원인이 전원 공급 장치에 있는 거예요. 전원 공급 장치에. 네. 전원 공급 장치가 이게 규격이 안 맞는 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 우리나라하고. 네. 그러면 보통 또 해외에서 전원 공급 장치 같은 이런 전자기기를 수입하면요, 그 검사 받아야 되는 거 아시죠? 그 검사 안 받으면 또 형사처벌 대상. 규격 무슨 시스템 있어요. 예. 예. 그것도 안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 소송으로 인해서 저희는 원인을 찾아줬잖아요. 네. 그러면 그 규격이 안 맞는 부품을 수입을 대행해준 공급사가 문제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네. 왜 자기들은 채굴에 대한 요구 규격을 다 줬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안 준 거잖아요. 잘 안 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규책 사유가 딱 나오죠. 그런 걸 해주는 거예요, 저희가. 네. 그런 것도 하는구나. 네. 별걸 다 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게 활용 기기 가능한 디지털 기기는 거의 다 하네 뭐.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교통사고 나면 보험사들이 제일 먼저 오잖아요. 보험사 제일 먼저 가죠. 근데 저도 사고가 나봤어요. 누가 제 차를 뒤에서 받아가지고 사고가 났는데 보험사 전화했더니 오더라고요. 오더니 보험사에 보면 그 보험 손해사장 같은 보험사 직원들이 와서 블랙박스에 있는 걸 확인하고 영상을 핸드폰을 찍는 거예요. 네. 다 찍고 그렇게 하잖아요. 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음. 보험 사기도 사실 보면 자동차도 다 사실 안에 그 ECU라고 해서 다 전자기기로 돌아가요 지금. 지금 이슈로 네. 다 하죠. 이슈 전자기기. 네, 그래서 그거 자동- 망가지면 골치 아파. 앞으로 자율주행 시대가 열리지 않습니까? 뭐 그러면 아무리 자율주행 시대라고 하더라도 사고는 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차에 있는 거를 분석하는 카포렌식, 카프레인식. 예, 카포렌식, 자동차 포렌식, 요것도 굉장히 지금 사실 앞으로 4차 산업 포렌식 시장에서 지금 그렇겠다.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럼 아까처럼 나가서 이제 그 조사위원들이 그 블랙박스에 있는 거 영상만 사진으로 팍팍팍 찍어서 그걸 자료로 쓰면 또 그것도 꽝이네. 나 결국. 소송으로 들으면 꽝인 거예요. 소송으로 진입하면 꽝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이제 AI라는 개념이 도입이 되고 있잖아요. 그게 더 도입이 될수록 진짜 이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가치가 점점 더 그런 말 높아지. 있잖아요. 이게 뭐 딜레마인데 네. 아이러니하게도 생활이 편해질수록 사람은 머리 아파지는 거예요. 그건 그래요. 예. 그런 몸이 것 같아요. 편할수록 머리는 아파지는 거. 저는 사실 이제 뭐 예, 그런 시대로 가는데 그래도 그런 내용이나 그런 정보만 알고 있어도 그래도 자기가 조심할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사건에 휘말렸을 때도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아니까 예.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지 서류는 또 그렇게 만들어지고 그렇지. 있는지. 상대가 제출한 게 증거 능력이 있는지 여부도 내가 따져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네, 형사님한테 이거 원본 이미징 된 거예요라고 물어볼 수 네, 있는 것 맞습니다. 형사 깜짝 놀라겠네. 네. 형사가 원본 이미징 모를 수도 있어. 모를 수도 내가 있습니다. 보기에. 네. 제가 경찰서에서 근무할 때 이렇게 이제 그 고소인들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또 하시는 말씀들이 경찰서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평생 경찰서 한 번도 안 와봤는데 그렇지. 내가 이런 일로 왜 그러니까 좀 그 자주 섞인 좀 탄식을 하시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려요. 아니 그래도 제가 이제 뭐 어르신 아니면 뭐 아버님 아니면 사모님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 그래도 사모님께서 아니면 어르신께서 이렇게 고소하는 거를 한번 학습을 하시면 주위 사람들이 변하시잖아요. 예? 제가 그런 말씀도 드리는데 이런 정보는 알고 있어야 돼요. 맞아요. 알고 있어야지 자기가 준비를 하고 그러지 누가 준비 안 해주잖아요. 우리 구독자분들, 우리 네. 시청자분들은 오늘 참 좋은 거 그렇죠? 네. 알려드리는 것 같아요. 나 깜짝 놀랐네요. 저는 오늘. 사실 궁금한 거 다 물어봐야지라고 왔는데 이런 꿀팁이 나올 줄은 아니 그러면 뭐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